2022년이었죠. KF-21 보라매가 처음 하늘을 날았을 때 정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 KF-21은 정말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비행 뒤에 KF-21의 미래를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숫자 1000이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KF-21이 불과 2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달성한 무사고 시험 비행 횟수입니다. 1000번이요. 심지어 현역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타서 전술 기동을 지휘할 정도니까 기술적인 성숙도는 완벽하게 입증됐다고 봐야겠죠.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KF-21은 결국 반쪽짜리 스텔스가 한계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건데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래 5세대 버전인 블록3의 핵심, 바로 그 내부 무장창이 고작 500파운드급 소형 폭탄밖에 못 싣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요, KF-21은 스텔스 전투기로서의 미래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첫 번째 딜레마가 바로 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KF-21이 과연 진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느냐, 이른바 반쪽짜리 스텔스 논란이죠. KF-21 개발 계획을 보면요, 아주 체계적인 3단계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블록 1은 공중전을 위한, 그러니까 공대공 임무에 집중하고요. 다음 블록 2에서 지상 공격 능력, 즉 공대지 능력을 추가하죠. 그리고 2030년대를 내다보는 최종 목표, 블록 3가 바로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입니다. 오늘의 논란은 바로 이 마지막 단계, 블록 3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논쟁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쪽에서는 야, 그거 500파운드짜리 조그만 폭탄밖에 못 실어 이러고 있고, 개발사인 KAI는 아니거든, 2000파운드급 껐드네 이렇게 맞서는 거죠. 만약 500파운드가 한계라면 2000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를 싣는 F-35와는 달리 사실상 스텔스 공격 임무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KAI가 이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KAI가 내놓은 공식 렌더링 자료를 보면 2000파운드급 JDAM, 그러니까 정밀 유도폭탄이 선명하게 탑재되어 있거든요. 또 공식 작전 요구 성능, ROC라고 하죠. 이 문서 자체에 견고한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게 임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애초에 2000파운드급 무장을 염두에 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500파운드 논란은 아마도 개발 초기에 나왔다가 폐기된 옛날 자료에 기반한 정보 리스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술적인 논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골치 아픈 두 번째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KF-21의 유일한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의 문제였죠. 이 위기가 어떻게 커졌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인도네시아는 약속했던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뤘고요. 그러다 2024년에는 KAI에 파견와했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핵심 기술 자료가 담긴 USB를 몰래 빼돌리려다 적발되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스캔들까지 터졌습니다. 심지어 터키의 전투기 카안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죠. 상황이 이 지경인데 2025년에 한국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을 내립니다. 인도네시아가 안 낸 분담금 1조 원을 그냥 깎아준 거예요. 아니, 기술까지 훔치려던 파트너한테 왜 이런 엄청난 양보를 했을까요? 이건요,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했던 건 1조 원 손해가 아니라 유일한 파트너가 떠나갔다는 그 신호 자체였어요. 만약 여기서 협상이 깨지면 KF-21은 실패한 프로그램이라는 최악의 낙인이 찍히게 되거든요. K방산의 큰손 고객인 폴란드와 UAE 같은 핵심 잠재 고객들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조 원 삭감은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수출 신뢰도를 증명하기 위한 아주 냉철한 전략적 비용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F-21을 둘러싼 논쟁을 F-35와의 단순한 가격 비교, 그 너머의 더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KF-22, F-35보다 비싸다는 오해도 있는데 사실 기체 가격만 놓고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해졌어요. 하지만 F-35의 진짜 무서운 점은 기체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캐나다 사례를 보면요. F-35 한 대를 들여오는 데 드는 총 도입 비용이 무려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스텔스 전투기 전용 경납고에 관련 인프라에 이런 부대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이제 KF-21A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진짜 필살기가 뭔지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건 재원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 어떤 성능보다 중요한 가치예요. F-35를 운용하는 나라는요. ALIS라고 하는 미군의 중앙군수지원 네트워크에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미군이 내 전투기 상태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는 거죠. 기체에 문제가 생겨도 내 마음대로 뜯어볼 수도 없고 일본이나 호주에 있는 정비창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운용상의 족쇄에 묶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비 주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 나라가 자기네 군사 장비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무기도 마음대로 달고 자기 땅에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KF-21이 제공하는 결정적인 가치인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2021년에 UAE가 F-35 도입을 막판에 엎어버렸는데 그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주권 침해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통제 생태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국가들에게 KF-21은 정말 매력적인,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F-21의 수출 전략이 아주 똑똑하게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첫째, FA-50 써보고 만족했던 폴란드 같은 고객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경로를 제공하고요. 둘째, F-35 도입에 실망했던 UAE 같은 고객에게는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내부 무장창 논쟁은 KAI가 기술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서 구매하는 나라에게 주권을 되돌려주는 강력한 외교적 카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에 군사 주권이야말로 궁극의 무기가 아닐까요?